한국이 뭐 15년 동안 280조를 썼다고 얘기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 무대응 혹은 이 상황 인식에 대한 어떤 부재가 반복이 된다면 한 14, 15년 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한국의 출산율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이라도 우선해서 접근한다면 출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학을 토대로요, 인구 변화 그리고 세대의 변화된 내용들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2022년 0.78명까지 찍었습니다. 2.1명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한국은 1983년에 2.1명을 하향 돌파했고요. 2003년도에 1.3명이라고 하는 인구 위기선 또 이제 하향을 돌파를 했고요. 2018년부터는 이제 1명 이하도 깨기 시작하면서 지금 5년 연속 1명 이하의 기록. 특히나 작년 2022년에 0.78명까지 찍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히 뭐 예측도 하지 못했고요. 특히나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도 아닌 이 표준 편차 밖에 월등히 벗어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산 감소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이제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이제 막 많은 것을 원하는 이 청년 세대들의 입직 상황에서의 대결 구도가 사실은 후속 세대에게 많은 자원의 가능성을 던져주지 않게 되겠죠. 그 결과 소위 위험한 카드일 수밖에 없는 가족의 분화라든가 결혼 혹은 출산이라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이른바 가치관의 변화들도 출산과 이 커리어, 이 두 가지를 놓고 철저하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 결혼, 출산, 이 가족의 분화라는 카드보다는 커리어, 이 잡과 관련돼 있는 일에 대한 장기 지속성이 훨씬 더 비용 대비 편익이 좋다라는 결론에 닿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 감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진입, 이른바 교육이라든가 취업을 원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고밀도 공간이 되고요. 고밀도 공간이라는 것은 저출산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밀도 공간이기 때문에 고출산이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으로의 진입 같은 것들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뭐 굉장히 나쁜 것이냐? 개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문제는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의 지향점이라는 게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입신양명의 모델이에요.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거든요. 근데 고학력 대기업이어서 인생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사실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라는 게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자원 배분, 그 속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한정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들, 또 특히나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발생하는 한국 특유의 유교적인 관념들이 녹여든 독박 육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여성 인구들의 출산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에 입직하게 될 때 남녀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고한 이제 기성 모델이라는 게 남성 전업, 여성 가사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차별적인 분류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사라졌죠. 희석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많은 질서는 아빠는 잡, 일을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을 얻고요. 엄마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할로 분화된 방식으로서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낳는 방식들을 채택을 해왔는데, 소위 고학력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에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동시에 남녀 간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도 많이 제거가 됐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이 특히나 이제 커리어와 출산 이 두 가지를 이제 냉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특히나 자녀 한 명에게 투하되는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자원의 총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어지간한 맞벌이의 근로소득으로도 자녀 한 명도 제대로 키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 연령대의 자녀의 과도한 교육, 이른바 사교육의 의존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또 굉장히 잘 키워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보니까 과도한 이 자녀의 자원 투입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판단할 때 한정된 자원들을 자녀에게 투입하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자녀의 출산 카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론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자녀의 효용이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특히나 결혼이라든가 출산의 카드도 비용이 얼마인데 뽑아낼 수 있는 편익이 얼마냐라는 이제 경제적 선호 현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게리 베커라는 학자가 이제 분석한 자녀의 편익론에 따르면 소위 이제 자녀를 낳는 이유는 노동의 기능이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소득이 단절될 때 보험의 기능으로서의 이제 자녀의 존재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유희의 기능. 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부모가 자녀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굉장히 해피해지는 방식으로서 이 세 가지 효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돼버렸죠. 반면에 자녀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 자녀 하나를 20세까지 이제 키우는 시점까지, 대학교까지 키우는 시점까지 보통 한 3, 4억 정도가 든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직접적인 비용에 불과한 거고요. 직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부모가 내려놔야 될 편익의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서 젊은 우리 MZ 세대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현실과 자녀의 미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들이 사실은 총체적인 고비용 구조라는 부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자녀를 낳지 않거나 추후에 낳으려고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요, 가족의 분화, 특히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직적인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혼외자 국제 비교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법적 혼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2.4명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100명이 나왔을 때 2~3명 정도가 혼외자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국제 비교의 결과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보통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결혼이라는 허들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분화하는 문화나 인식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반면에, 어쩌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식이라는 게 사실은 80억의 상식에 가까운데, 우리 5천만의 상식은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결혼 한 번에 이 짧은 몇 시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써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게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양가의 이제 결합이다 보니까 주거와 고용, 소위 일자리죠. 이 두 가지의 그 안정성이 이 양가의 결합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거든요. 단판에 이 이벤트를 위해서도 그에게 돈이 이제 투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바로 고용과 또 우리 신접살림을 하는 이 주거, 이 두 가지가 과연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 찬스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20대, 30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MZ세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과도한 고비용 구조의 결혼 허들을 통과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본인의 현실 만족에 여러 가지 카드들,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반전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더 떨어질 것이냐, 이 이슈인데, 적어도 인구의 변화, 즉 출산율의 반전과 관련되어 있는 선행 사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희귀합니다. 잘 없어요. 결국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라는 트렌드에 진입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1명을 하향 돌파했습니다만, 지금 한 20~30년에 걸쳐가지고 1.6명 수준으로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목표도 그렇습니다만, 반전이 가능할 거야 라는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출산율의 반전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출산율이 반전된다 하더라도 출산화 숫자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율이 아무리 올라도 모수인 20대, 30대의 절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0.5까지 떨어진다, 0.4까지 떨어진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양적 총량 자체의 감소는 불가피한 얘기다. 따라서 인구와 관련된 대응 정책도 반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완화하거나, 소위 떨어지는 폭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혹은 그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1.3명 이하, 또 1명 이하, 0.78명까지 떨어졌던,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이 지금 한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유는 본인들도 지금 찍지 않았던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너네 한국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포인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 저성장의 구조 안에서 저출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안착될 수 있는가에 사실은 방점을 찍고 그런 식의 어떤 목표 설정과 실행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5년이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과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 5년이 이제 시한부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5년 안에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한 반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 단계에는 또 새로운 리더십이 그것들을 똑같이 또 인식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졌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게 공감이 된다면 이 5년을 잘 사용해서 조금은 장기 지속적인 비전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철학 혹은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절호의 찬스라는 차원에서 이 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적인 특수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제 상황인데요.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논쟁인데, 특히나 추세적인 차원에서 이제 2018년에 우리가 1명 이하를 깼고요. 지금 5년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이 5년 연속이 평균 한 0.05명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0.98, 0.92, 0.86, 0.8 하나에 이제 작년에 0.78까지 해서 조금 덜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결혼이 좀 늘어났죠. 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이 조금 더 아마 저지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5년의 평균치가 매년 마이너스 0.05명씩 떨어졌다면, 감소했다면 0.78을 0.05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14, 15년 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한국의 출산율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 무대응 혹은 이 상황 인식에 대한 어떤 부재가 반복이 된다면 적어도 0.5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비율에 대한 변화보다 사실은 전체 출산화 수가 가지고 있는 총량에 대한 변화, 이 총량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2022년에 우리가 25만 명이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25만이 10만, 5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만약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0.9가 되든 1이 되든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호의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해서 더는 떨어지지 않고,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응은 나서야 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각별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이제 개인들의 각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실은 인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분해할 때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로 분해를 많이 하죠. 즉 노동의 공급원으로서, 그 다음에 소비의 주요 근거로서 인구라는 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구가 변하면 결국에는 수요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급도 변하겠죠. 시장도 변합니다. 모델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사회 변화 때문에 인구가 변화합니다만, 또 인구 변화가 사회를 또 한층 빠른 속도로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메비우스의 띠처럼 물고 묵히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전후방의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어떤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도 인구 때문이고 우리가 불행한 것도 인구 때문입니다. 결국 층층이 있는 많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나서 가장 밑단에 들어간다면 진원지에 있는 것은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사실은 새로운 사회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대개 2.1명 이하의 인구 유지선을 깼습니다. 40, 50년 전에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이 됐죠. 이대로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40,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한국이 뭐 15년 동안 280조를 썼다고 얘기합니다만 선진국들은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 다각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의 하향 돌파가 1.6명 수준, 적어도 OECD의 평균치는 1.6명 수준에 수렴하거든요. 결국 한 40년, 50년에 걸쳐가지고 한 0.5 정도 떨어지는 수준까지 이 하방 경제성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총인구 감소 국가는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은요, 국제 유입분 때문에, 특히나 유럽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남미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국제 유입분 때문에 총인구는 늘어납니다. 특히나 그렇게 유입되는 국제 이민자들은 또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다 보니까 하방 경제성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한국도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배우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국제 유입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특히나 이민과 관련돼 있는 민족주의적인 감각들, 국수주의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율의 반등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주요 선진국, 대개 보면 뭐 프랑스라든가 혹은 북구 모델, 북유럽을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한국이 그대로 따라서 쫓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행의 힌트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출산 감소를 만드는 구조적인 변화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 여기에다가 적어도 한국적인 특수성만큼은 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저성장을 고성장으로 바꾸면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미 이 정도로 바뀌어 있는데 이걸 다시 고리타분한 과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조금의 미세적인 정책들이 축적이 되면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 않아야 될 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추계 범위를 벗어나는 과격한 인구 감소를 만들어냈던 한국적인 특수성만큼은 좀 먼저 깨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도농 간의 불균형 이슈, 즉 고밀도 공간에 들어와서 저출산을 만들어내는 이 문제들. 0.78명인데요. 서울은 0.59명이에요. 결국 서울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출산 감소가 더 빨리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서울의 과도한 집중도를 좀 분화시키고요. 또한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엄마의 독박 육아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처럼 이 남녀 간의 가사 배분율이 굉장히 차별적인 국가도 잘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사도 사실은 이제 남녀 간에 같이 해야 되는 구조. 그걸 통해 가지고 독박 육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소위 엄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와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들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직장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맡기고 또 엄마의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서의 총체적인 접근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한국이기 때문에 출산을 더 한층 감소시키는 원인이거든요. 이런 한국적인 특수성만이라도 사실은 우선해서 좀 접근한다면 출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